이번 기회에 죽이시죠. 오늘은 초안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관중의 첫발을 들이밀어 관중왕의 자리에 오른 유방의 이야기를 했었죠. 초해왕의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유방은 진군하던 와중에 헤어졌던 전설의 인물 장량도 얻고 겸사겸사 역이기도 얻으면서 관중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은 삼촌 장량의 죽음으로 이를 갈고 있던 항우를 닥쳤던 개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었다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해야 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206년 한원년 11월 초, 패공 유방이 관중 지역을 점령하고 한중왕의 명분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러한 소식을 알리었던 항우는 죽은 삼촌의 복수와 한중왕의 자리를 위해 서진을 계속합니다. 당시 진나라군을 통솔하던 명장 장하는 진나라 내부에 골마 터지다 못해 문드러진 문제였던 환관 조고의 폭정을 버티며 지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끝물을 직감한 조고의 폭정이 날로 거세어져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찾아오자 결국 이끌고 있던 약 20만 명의 병사와 함께 항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지역은 바로 신안이었습니다. 과연 신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사기 항우본기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포장군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병사를 이끌어 장하 남쪽에 주둔하게 하고는 진나라와 싸움을 벌여 다시 그들을 무찌르게 했다. 이후 항우는 모든 병사를 이끌고 오수에서 진나라군을 공격해 크게 무찔렀다. 거듭된 패배와 주변의 만류로 고민하던 장한이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약을 맺고자 하니, 항우가 군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군량이 적으니 장한의 협약에 응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니 모두 답하기를 좋습니다 라 했다. 항우는 이에 원수 남쪽 은허 지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협약을 마치고 난 뒤 장한으로부터 조고의 여러 악행을 들었다. 항우는 진나라 장수였던 장한을 옹왕으로 세워서 초나라 군중에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진나라 장수였던 사마흔을 상장군으로 임명해 진군의 선봉으로 삼았다. 자, 여기까지는 그리 놀라울 건 없죠. 애당초 상사였던 송이를 죽이고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 군량을 모두 태웠던 항우인 만큼 장기전을 벌이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테고, 장한의 항복 요청에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마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장한과 사마흔이 이끌고 함께 항복했던 진나라의 군사가 약 20만이었다고 하니, 이들의 통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한과 사마흔에게 초나라의 장군 자리를 준 것 또한 특별한 것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놀랄만한 일은 바로 이 뒤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신안에 이르렀을 때였다. 제후군, 즉 초나라 군대의 병사들이 예전 진나라의 백성일 당시 국가노역과 변경 수비에 동원되었을 때 진나라의 장병들이 그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나라군이 제후군에 항복하자 제후군의 장병들은 역으로 진나라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하며 모욕하는 등 복수를 일삼았다. 그러자 진나라의 장병들이 저희끼리 이야기하기를 장한 장군 등이 우리들을 속여 제후들에게 투항하게 했는데, 지금 만일 함곡관을 넘어 관중 지역에 가서 진나라를 무찌른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제후군들은 우리를 포로로 해 다시 동쪽으로 퇴각할 것이니, 이를 물리친 진나라는 배신자인 우리의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 했다. 그런데 이를 제후군의 장수가 몰래 듣고서 항우에게 보고했다. 이에 항우는 경포와 포장군을 불러서 지시하기를, 진나라의 장병들이 그 수가 많은 데다 아직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니 관중 지역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만일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틀림없이 위태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이고 장한, 장사, 사마흔, 도의, 동해만을 데리고 진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라 했다. 이리하여 초나라군은 밤에 진군을 습격해 진나라 병졸 20만 명을 신안성 남쪽에 생매장했다. 와우! 항우의 대학살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항우가 애당초 이 진나라 군대를 제대로 데려갈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항우의 제후군, 즉 초나라군은 군량이 거의 바닥나 있었고 빠르게 유방을 앞질러 장안을 점령하고 싶어 했었죠. 물론 이미 이 시점에 유방은 관중 점령을 마친 뒤였긴 하지만 앞지르고 싶어 했고 빠른 진군을 위해서 대규모의 병력은 방해가 되었으며 심지어 초나라군과 사이도 안 좋았으니 이들을 다 이끌고 데려갈 생각이 들었을 리 없거니와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간다면 이들 또한 어차피 식량이 필요할 테고 이들은 아마도 도적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20만 명짜리 도적대 그런 리스크를 항우가 감수할 이유가 없죠. 왜냐? 그냥 싹 다 죽이고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에 어쨌건 항우는 항복한 진나라 군대를 모두 죽이고 유방을 제끼기 위해 다시 서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곡관에 도착했을 무렵인 기원전 206년 11월 중반 항우의 큰 기대와는 다르게 이때 이미 함곡관 즉 관중은 유방의 지휘 아래 있었고 아무리 같은 초해왕의 지위를 받는다곤 하나 관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아무 병력이나 통과시켜줄 리 만무했습니다. 항우는 함곡관에서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게 되니 빡이 칩니다. 그러자 유방은 아무리 초해왕이 준 기회를 등에 업고 관중왕이 될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곤 하지만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와 1대1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좀 쫄리거든요. 심지어 이 당시 항우는 제후군, 즉 초나라 직속 부대가 아닌 각국의 제후들의 군대를 함께 통솔하고 있었고 제후들은 항우의 강력한 힘과 전투력을 이미 경험한 뒤라 간단히 배신을 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유방과 항우는 어떻게 보아도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나라의 수도를 점령한 즐거움과 관중왕이 되겠다는 큰 포부도 잠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항우와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방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항우는 이미 천혜의 요새였던 함곡관을 뚫어버리고 희수 서쪽까지 도달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유방 쪽 관리였던 조모상은 항우 측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며 항우에게 패공이 관중의 왕이 되고 진나라 왕이었던 자영을 재상으로 삼아 진귀한 보물과 미녀들을 홀로 차지하려 한다 라며 이간질을 했고 유방의 그릇이 작지 않음을 간파한 범증은 항우에게 패공은 과거 산동에 있을 때 재화와 미색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관내에 들어선 뒤로는 재물을 취하지 않고 여자를 멀리하고 있으니 그 뜻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죽이시죠. 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항우는 군대를 몰아 유방을 죽이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한쪽은 화해를 결심하는 사이 한쪽은 반드시 죽일 것을 결심하니 꽤나 모순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이 결심 중 지켜진 것은 화해 쪽의 결심이었습니다. 항우의 결심은 어째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유방과 함께 있던 장량은 일전에 항우의 계부였던 항백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항백은 항우의 결심을 알게 된 뒤 급히 유방 측에 있는 장량에게 찾아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읊어주게 되죠. 그리고 유방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장량은 유방을 설득하기를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이니 얼른 항복이나 하시죠. 라고 했고 유방은 또 옳은 말은 그나마 잘 듣는 편이라 항백을 통해 항우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관내에 들어온 뒤 작은 물건은 탐하지도 않고 아전과 백성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창고 관리를 하며 항장군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대의 침입을 대비하여 함곡관에 병사를 배치한 것인데 오해가 있어 장군과의 싸움이 일었던 것이지 제가 어찌 반역을 꿈꾸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항백은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바로 항우에게 달려가 이를 전달하며 말하기를 어차피 함곡관 뚫는 것도 일이었는데 유방이 미리 다 뚫어놓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패공이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의롭지 않으니 한번 봐주시죠. 라 하니 항우가 유방을 죽일 생각을 접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 줄 알았다면 아직도 중국 대륙의 전쟁을 너무 모르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이 전쟁판이 그렇게 나긋나긋한 곳은 아니죠. 항우가 항복을 받아들인 다음날 아침 유방은 전날 항백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조언을 들은 대로 직접 항우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합니다. 당시 항우는 홍문에 있었는데 유방은 단 100여 명의 병력만을 데리고 항우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실 이쯤 되면 화해가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왔어야만 하지만 이러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가 한 명 있었죠. 그는 바로 항우 측의 책사 범증이었습니다.
범증은 일찍이 유방의 그릇과 포부가 남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함곡관을 깬 뒤에도 줄곧 유방을 죽일 것을 항우에게 요청해 왔는데, 항우가 체면치레인 건지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건지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아무튼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기분이었는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유방을 죽이지 않자 유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가 있던 홍문에서 벌인 연회에서 유방을 죽이고자 하니 그것이 그 유명한 일화인 홍문연 또는 홍문지회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홍문연이 열리기 하루 전, 즉 항백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 항우에게 항복을 받아줄 것을 말했던 바로 그날, 범증은 항우가 항복을 받아주었다는 말을 듣고 항우에게 다시 한번 유방을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연회 자리에서 유방을 죽이자고 입을 맞추죠. 항우 또한 이에 동의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연회 당일이 되어 범증이 항우에게 신호를 3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가 은근히 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유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죽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죠. 하지만 범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저자를 죽이기 어렵겠다는 판단이었던 건지 연회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항우의 족제이자 초나라의 장수인 항장을 시켜 술자리에서 재롱잔치 겸 장기자랑 겸 건물을 추다가 유방을 베어버릴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홍문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사기 항우본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기록을 함께 읽으면서 홍문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내용을 모두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주요한 부분만 걸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왕, 즉 항우는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폐공을 머무르게 하니 범증이 항왕에게 여러 차례 눈짓을 하며 차고 있던 옥결을 들어서 신호한 것이 3차례나 되었으나 항왕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범증이 일어나 밖으로 나와 장수 항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군왕, 즉 항우의 사람됨이 모질지 못하시니 그대는 들어가서 앞에서 축하의 술을 올리고 뒤에서 건물을 출 것을 청하여라. 검을 들고 춤을 추다가 기회를 보아 패공을 앉은 자리에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훗날 패공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항장이 즉시 들어가서 축하의 술을 올리고 말하기를, 군왕과 패공께서 술자리를 가지시는데 군중에 흥을 돋굴 만한 무대가 없으니 제가 건물을 추고자 하나이다 라 했다. 항왕이 좋다고 하자 항장은 즉시 검을 뽑아 춤을 추었는데 유방을 살리고자 했던 항백은 이를 눈치채고 역시 검을 뽑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항상 몸으로 패공을 감싸주니 항장이 유방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이때 장량이 군문에 갔다가 번쾌를 만났다. 번쾌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묻자 장량이 말하기를 매우 위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항장이 건물을 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의도가 패공을 해치려는 듯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번쾌가 말하기를, 상황이 급박하니 지금 제가 연회 자리에 들어가 패공을 구해 생사를 함께 해야겠습니다 라 하고 검과 방패를 들고 연회장으로 갔다. 보초를 서던 위병이 번쾌를 막으려 했으나 번쾌가 방패를 비껴치니 보초들은 땅에 엎어졌다. 번쾌가 마침내 들어가서 장막을 들치고 들어가 눈을 부릅뜨고 항왕을 노려보았는데 머리카락은 위로 곤두서고 눈꼬리는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다. 항왕이 검을 만지며 무릎을 세워서 앉고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인가? 라고 하니 장량이 대신 소개하기를, 패공휘하의 번쾌라는 자입니다 라 했다.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로다. 그에게 술 한 잔을 내리라 라 했다. 즉시 큰 잔에 술이 주어졌는데 번쾌는 감사의 절을 하고 일어나 선체로 마셔버렸다. 그러자 항왕이 다시 한번 그에게 돼지다리를 주어라 라고 말하니 즉시 익히지 않은 돼지다리 하나를 주었다. 번쾌는 방패를 땅에 엎어놓고 그 위에 돼지다리를 올려놓고는 검으로 잘라 먹었다. 항왕이 말하기를,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번쾌가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술 한 잔을 어찌 사양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어 말하길, 진왕에게 흉악한 마음이 있어 사람을 마구 죽이고 형벌을 마구 내리니 천하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초의 왕께서 여러 장수들에게 약조하시기를,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들어가는 자를 관중의 왕으로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패공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진입하셨으되 터럭만한 작은 물건이라도 감히 가까이 취한 바 없으며 궁시를 굳게 잠그고 돌아와서 군대를 주둔시켜 대왕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장수를 보내 관을 지키도록 한 이유는 다른 도적들의 출입과 위급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써 관을 뚫고 군사를 모는 수고를 하고 공 또한 이처럼 높은데 상을 내리시지는 못할 망정 조무상과 같은 소인배의 말을 들어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니 이는 멸망한 진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왕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그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항왕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앉으라 라고 하니 번쾌는 장량을 따라서 앉았다. 번쾌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패공이 일어나서 측간을 가면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패공이 묻기를 지금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 나왔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하고 묻자 번쾌가 답하기를 원래 큰일을 도모할 때는 작은 예의는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법인데 지금 저들이 바야흐로 칼과 도마가 되고 우리는 그 위에 놓인 물고기의 신세가 된 지경에 무슨 인사는 인사입니까? 하며 나무랐다. 이 말에 패공은 마침내 그곳을 떠나며 장량에게 대신 사죄하게 했다. 장량은 사죄해 이렇게 말했다. 패공께서 술에 취해 인사를 드리지 못할 상태가 되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신장량으로 하여금 흰굿을 한 쌍을 대신 바치고 예를 올리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칩니다. 항왕이 패공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물으니 장량이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질책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듣고 홀로 떠나는데 지금쯤이면 이미 군영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라 했다. 이 말을 들은 항왕은 구슬을 받아서 자리 위에 두었는데 범증은 그 구슬을 땅에 놓고는 검을 뽑아 그것을 깨뜨리며 말하기를 에이 어린아이와는 더불어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도다.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반드시 패공일 것이며 우리들은 이제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 말했다. 그리고 패공은 군영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배신한 조무상을 베어 죽였다. 자, 아주 다이나믹한 연애가 지나갔습니다. 이 연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상황 파악 못하고 기회를 날린 항우와 이것이 답답했던 범증 그리고 항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멍청한 유방과 이를 커버하는 장량과 번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서야 다시 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차피 언젠가는 둘이 싸워서 하나를 쓰러뜨려야 될 텐데 다음 싸움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을 죽이자고 입을 맞추죠.